서비스 개선 약속과 함께 시행된 서울 택시요금 인상. 시민들의 냉담한 반응과 택시기사들의 불만 또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 택시요금 인상을 둘러싼 문제점을 알아봤습니다.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원조거리. 하지만 위기를 딛고 특화거리로 거듭나는 곳도 있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원조 음식점들의 모습을 둘러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유창선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의 택시요금이 인상됐습니다. 택시요금 인상할 때 관계당국에서 언제나 내세우는 것이 바로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기사들의 서비스 개선과 함께 승차 거부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택시들의 모습을 보면 서비스 개선이란 말은 요금 인상을 포장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택시요금 인상을 둘러싼 시민들과 택시기사들의 이야기를 임세혁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 택시요금 올랐는데 얼마나 오른 거죠? 예. 지난 10월 12일 4시를 기해서 서울의 택시비가 평균 10%가량 올랐습니다. 인상의 이유는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택시비의 기본 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이 인상됐습니다. 또 144m마다 100원씩 오르던 거리 비용도 142m당 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4년 4개월 만으로 기본 요금만 따졌을 때 인상폭은 무려 25%에 달합니다. 인상되는 기본 요금 600원 안에는 LPG를 포함한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또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입게 되는 택시 종사자 운전복과 업체가 부담해야 할 카드 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금 인상으로 택시기사는 최대 27만 원까지 기본급이 오르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정한 복장을 한 택시기사가 승객을 맞이할 것입니다. 택시기사와 승차 모두가, 승객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택시 안에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서울시 밖으로의 운행 거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서울택시가 다른 도시로 나갈 때 요금을 추가로 받는 시외 할증 요금제가 부활합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와 일산, 분당, 김포, 광명 등 서울시와 맞닿은 11개 도시는 전체 요금의 20%를 더 내야 합니다. 이외에 콜택시 이용 시 호출료 1,000원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2,000원으로 2배 오릅니다. 예, 임 기자. 기본 요금만 따지면은 25%,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법 오른 건데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번 그 택시 요금 인상을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죠? 예. 현실적으로 LPG 가격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이 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지만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유를 덧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택시 요금 인상할 때마다 이 서비스 개선 하겠다, 이 얘기는 예외 없이 이제 나왔던 것 같거든요. 시민들 이번에는 이 얘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사실 서울시가 택시 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약속했던 것이 서비스 개선인데요. 하지만 결국은 지켜지지 않아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아주 큰 상황입니다.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오른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네,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계속 오를 거면은 앞으로도 계속 택시 요금이 계속 오를 거라는 거를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 보면은 택시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부담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부담스럽다는 대답. 요금을 대체 왜 올리는 거냐며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수차례 요금 인상이 있었지만 서비스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요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서비스가. 그래서 저는 요금이 올라도 서비스는 애나 그대로일 것 같아요, 불친절하는 거는. 시민단체들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상폭이 너무 큰 건 물론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차 거부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높이고
택시기사 교육 시간을 조금 늘리는 수준으로 기존에 있었던 제도를 일부 손을 본 정도라는 겁니다. 일정하게 인상폭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최근에 민생고 시대에 비춰봤을 때 인상폭이 너무 크다. 그리고 인상폭이 이만큼 큰데 실제로 승차 거부나 불칠점 문제나 난폭운전 문제 같은 게 해결되느냐. 예, 저도 뭐 택시 자주 탑니다만은 택시 요금 인상된 이후에도 타고 내릴 때 침묵하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기사분들이 여전히 이제 많아요. 네, 그럴 때 있죠. 과연 서비스 개선 뭐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예. 항상 그 말만 앞세우고서는 결국 흐지부지 된 거는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예, 그런데 뭐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이제 불만이고, 또 정작 택시 기사분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거죠? 예. 인상폭과 처우 개선 효과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요. 이번에 요금 인상을 두고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기사들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의 경우 서비스 개선은 힘들 거라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봤습니다. 기본요금 인상률 25%. 그냥 들으면 대단히 높은 것 같지만 택시업계는 4년 만에 요금 인상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을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건데 물가 상승에 비례해가지고 조금 인상해주면서도 처우 개선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법인 택시 운전자는 입장이 더 다릅니다. 기본급이 120만 원에서 150만 원대로 오를 예정이지만 회사에 내야 하는 산학금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결국 처우 개선 효과는 없다는 겁니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 시내 법인 택시의 산학금은 현재 하루 10만 5천 원에서 24% 인상된 13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해줄 거면 아예 산학금을 못 올리게 해놓고서 해주든가. 그것도 아니고. 이게 구체적으로 화면을 들여다보면 절대 이 법인회사 기사들한테 좋은 조책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때문에 서비스 향상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게 회사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말입니다. 서울시는 기본요금 인상으로 택시의 승차 거부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택시업계는 거리요금 조정이 병행돼야 하고 버스처럼 승객 수와 관계없이 고정급여가 보장돼야 서비스 질 향상이 가능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고정된 급여들을 다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거기에 따른 경영주의 손실은 국고에서 내지는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보조해주는 제도가 되어야 됩니다. 버스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월급제가 현재는 굉장히 가장 좋은 대안이고 승차 거부도 다 없애고 안정적인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예, 사실 택시기사분들 처우가 너무도 열악하다. 이건 뭐 이제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하루 종일 운전해도 정말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뭐 하소연들이 참 이제 많은데, 그런데 이번 택시요금 인상된 것도 택시기사 처우 개선보다 그냥 회사 쪽으로 고스란히 갈 위험이 크다고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렇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법인 택시 기사들의 기본금이 20%가량 올랐지만 회사에 매일 내야 하는 산학금은 24%가량 오른 상황이어서 결국 요금 인상의 최대 수혜자는 택시 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입장에서는 요금 인상 전과 후에 수입이 똑같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금 인상이 돼도 택시기사 처우가 뭐 제자리다 그러면은 당초 요금 인상 취지도 좀 이제 무색해지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얘기 나왔었던 이 버스 같은 경우 이제 준공영제 방식, 택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예,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형 운송수단과는 달리 그 소수가 탑승하는 택시에 대해서 세금이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예, 결국 요금은 인상됐어도 택시기사들 처우에서는 뭐 제자리인 이런 이제 상황이 참 이제 답답해 보이네요. 예, 아무쪼록 좀 시민들한테는 서비스 개선을 가져오고 또 택시기사들한테는 처우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방향이 더 좀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임세혁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음식마다 원조로 생각되는 지역이나 음식점이 있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청자 여러분이 단골처럼 드나들거나
추억 속에서 생각나는 원조집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장충동은 족발, 종로는 빈대떡, 신당동에서는 떡볶이. 누구나 한 번쯤은 들러봤을 이런 원조 식당가들이 요즘 부침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옛 모습을 잃고 사라져가는 원조 식당에 대한 이야기 강혜진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 곳곳에 과거부터 아주 즐겨 다니던 추억의 원조집들 참 여러 군데 있는데 강 기자는 어떠세요? 네, 저는 학창 시절에 자주 다녔던 곳이 생각이 납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 종로하면 빈대떡, 그리고 또 낙원떡집, 또 중구하면 이 떡볶이 원조 골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옛날 생각나는 곳들 참 여러 군데 이제 있는데 그런데 이런 원조 식당들이 생겨나게 된 유래 같은 거 그런 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네, 앞서 말한 이 족발이나 떡볶이 등 이 서울에서 원조집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 식당가의 유래를 알아보기 위해 몇 곳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양념이 잘 밴 갈비가 불판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갈비는 숯불에 구워야 제맛. 그래서 이곳은 아직도 숯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이 갈비. 노원구 하면 떠오르는 음식 태릉 숯불갈비입니다. 태릉 숯불갈비는 30년 된 갈비집이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갈비는 재래 음식이기 때문에 보통 왕릉 주변에 갈비집이 많습니다. 특히 태릉 주변에는 쓰임새 없는 배밭이 많아 그곳을 활용해 갈비집이 생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 종로구 창신시장 안. 아직 해가 저물지 않은 시간이지만 한 음식점 앞은 벌써부터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의 명물 매운 족발을 맛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한 사람들입니다. 한쪽에서는 갓 삶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족발이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창신동 족발은 장충동 족발과는 달리 매콤한 맛이 특징. 우연히 만든 매운 소스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시장을 찾은 봉제공장 직원들에게 인기를 끌자 하나둘씩 족발집이 늘어 창신시장은 매운 족발로 유명해졌습니다. 60~70명씩 쫙 서 있을 때 가서 그랬을 때는 진짜 좋지 뭐. 없으면 물건이 9시, 8시면 다 떨어져 보니까. 그런데 너무 손님들한테 미안했지 뭐. 왔다가 그냥 줄 쫙 서 있는 물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할까. 어둑어둑해진 저녁, 음식을 먹기 위한 긴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동대문구의 대표 음식 용두동 쭈꾸미집.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음식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올라 먹음직스러운 용두동 쭈꾸미. 이 용두동 쭈꾸미 역시 시작은 창신동 매운 족발과 비슷했습니다. 인근 영세공장 직원들을 위해 한 음식점 사장이 내놓은 쭈꾸미 음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쭈꾸미 가게가 늘더니 어느새 쭈꾸미 특화거리까지 생겼습니다. 좋죠. 손님들이 이렇게 찾아주시게 얼마나 대단히 고맙고 서로 없는 사람끼리 벌어먹어서 또 좋고 그렇게 제일 좋아요. 예, 지금 화면에 나왔던 곳들 사실 저도 다 다녀봤던 곳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 왕릉 앞에 갈비집이 생기게 된 그 유래 오늘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원조 식당들이 바로 그 지역의 그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들어선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릉처럼 역사적인 이유로 등장한 음식점이 있는가 하면 종로구 창신동이나 송동구 용두동처럼 이 지역적인 특색이 서민들의 또 삶을 묻어나는 원조 음식점들도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런 추억의 원조 식당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곳들이 많아진다고요? 네, 예부터 이 유명한 음식점은 대중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 대부분 뒷골목에 음식점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2008년부터 도시환경 정비, 재개발 등에 밀려서 이 식당 이름만 남아있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어둠이 짙은 밤, 여기저기 네온 사인으로 밝아야 할 거리 풍경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줄었습니다. 곱창하면 떠오르는 성동구 왕십리의 현 주소입니다. 마장동 축산물 시장과 가까워 일찌감치 유명세를 탄 왕십리 곱창.
한때 20개가 넘는 가게들이 곱창골목을 만들 정도로 인기였지만 지금은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골목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대부분 떠나고 일부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옛날 풍습을 자꾸 찾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데를 못 찾으니까 뭐 이런 데도 하기가 좀 애매하죠. 자리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새로 만들려면 그게 힘들죠. 지난 2008년 재개발이 시작된 종로구 피막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서민들에게 인기를 모았던 토속 음식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과 가까워 하급관료나 서민들이 많이 드나들었다는 피막골의 주 메뉴는 지금도 해장국이나 빈대떡, 장국밥 같은 서민 음식들입니다. 한때 종로 3가에서 종로 5가까지 6km가 넘는 피막골의 점포만 무려 1000여 개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낡고 불법으로 지은 건물 등이 많아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상당 부분 철거되고 국밥이나 생선 백반을 파는 몇몇 가게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장국으로 유명한 청진동 등 서민들이 많이 찾는 뒷골목 식당가들이 거의 비슷한 처지여서 개발 바람 속에 추억 속으로 사라지진 않을까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 강 기자, 아까 화면에 나왔던 피막골 네. 참 좋아했던 분들 많아요. 네, 생선구이 하나 시켜놓고 막걸리 한 잔. 네. 돈 없는 서민들이나 학생들한테는 아주 인기였는데 네. 한때 저 피막골 사라진다 얘기 나왔을 때 그러면 안 된다 정말 네. 섭섭해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이 명맥 계속 유지하는 원조 식당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피막골은 조선시대 왕이 말을 타고 지날 때마다 이 백성들이 머리 숙여 인사를 하는데 이를 피해가려고 뒷골목에 바로 이런 서민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서민들이 많이 지나다녔고 또 오며 가면서 이 즐겨 먹는 음식점들이 인기를 모았는데요. 지금은 개발로 인해 예전 같진 않지만 명성을 이어서 꾸준히 남은 가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목을 찍고 있는 상인들을 직접 한번 만나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왠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자, 떡볶이와 닭발에 흠뻑 젖고 싶어라. DJ의 구성진 입담에 이어 신나는 가요가 흥을 돋웁니다. 신당동 떡볶이 집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유행가로도 잘 알려진 허리케인박의 실존 인물은 지금도 어김없이 DJ 박스에 앉아 손님들의 먹는 즐거움을 부추깁니다. 7, 80년대 문전성시를 이뤘던 신당동 떡볶이 골목. 1990년대에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떡볶이집도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2세대 사장들을 중심으로 의기투합해 지난 2000년에는 기업형 떡볶이 전문점을 여는 등 부활의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까지 진행된 떡볶이 축제 기간에는 정부 지원을 통해 외국인들을 위한 디지털 메뉴와 포토존 등을 마련했습니다. 김포공항 인근의 한 칼국수집. 빨간 국물의 버섯 칼국수는 이 가게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면을 다 먹고 국물에 볶는 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1979년 문을 열어 34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영창 씨는 버섯 칼국수를 지역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들에게 비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의 세월을 이어받아 또 다른 30년을 책임지고 지역의 먹거리로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매일매일 제가 아무래도 생각날 때마다 개발을 해서 그냥 좋은 음식을 손님한테 잡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해서 34년이라는 세월을 이끌어오고 예, 지금 화면에서 저런 노력들 봤는데, 네. 저렇게 원조식당 거리로 다시 거듭나려면은 좀 여러 가지 노력이 따라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시 미관 개발 때문에 사실 원조 골목은 떠났지만 남아있는 음식점들은 그 옛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손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음식 재료와 맛으로 원조냐 아니냐를 따지는 서울의 원조 음식점들 아직은 정말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들이 지역 토속 음식에 대한 맥을 잇고 또 지역 경제에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지역사회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맛의 명소라는 것이 수십 년에 걸친 장인들의 노력, 그 결과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원조 식당들 새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계속 해가지고 그런 노력들이 따라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저도 이번 주말쯤에는 다시 지금 떠오르는 네. 원조 식당들 한번 좀 시간 내서 찾아봤으면 합니다. 네. 예, 오늘 강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시사계의 이슈인 서울. 이번 시간은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 들어보는 SNS 톡톡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계천 개통 뒤 유지 보수비로 매년 평균 75억 1천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계천 유지 보수에 사용된 돈은 모두 565억 3,900만 원으로 청계천이 복원 개통된 지난 2005년 10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연간 유지관리비 18억 원의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물을 끌어올려 방류하는 인공하천의 특성상 청계천은 갈수록 예산을 잡아먹는 예산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 어떤 의견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사업가라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효율화하려 할 텐데 참 이해가 안 가는 사업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다음 의견입니다. 장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연하천으로 복원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재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자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서 능력이 안 되면 추진이 재고돼야 합니다. 더 이상 민자사업이 가진 자들 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원이라면 철저한 고증부터 마구잡이식 공사의 부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출토 유물의 방치 등 하나같이 부적절한 투성이, 공사 후 관리에 대한 부적절한 방안, 더 무얼 말하겠습니까? 청계천의 효과는 돈으로만 따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에게 쾌적함을 주고 관광객에게 서울의 명물 중 하나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하는 의견이 있네요. 매년 75억을 청계천 주변에 투입하면 지금보다 시민들이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는 의견이 있네요. 4대 강도 제대로 했으면 청계천보다 명물이 될 일인데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크게 봅시다 하는 의견입니다. 예, 청계천의 관리 비용 문제 그리고 적절한 관리 방식의 문제 앞으로 연구와 고민이 따라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사계획 이슈인 서울 어떻게 보셨습니까? 택시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기만 한데요. 택시요금 인상에 항상 뒤따라오는 서비스 개선이라는 약속이 항상 공연불이 되던 모습을 봐왔기 때문일 겁니다. 좀 더 안전하고 기분 좋은 택시가 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택시기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가 올라오는 SNS 톡톡에도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